네, 오늘은 이제 챕터 5장 불확실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불확실성 이 파트는 우리가 뭐 깊게 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개론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심도 있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만 좀 짚고 정리를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내고 이제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 요약 정리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는 유형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모호성이라는 우리 퍼지 이론, 결국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퍼지 이론이 기반을 둬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 불확실한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그 세계 자체가 뭐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그 모든 삶 자체가 불확실성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고 살아간다면 재미가 없겠죠. 불확실성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 미래는 항상 언제나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능이 있는 생명체는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확실성은 그 앞으로 그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나 일련의 예측으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측이 이제 곧 지식의 이제 핵심 기능이고, 어, 이런 어, 그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옛날 그 학자들은 다양한 뭐 기계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뭐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예측을 했었죠. 뭐 또한 이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샤머니즘, 미신을 믿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사주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고 있는 불확실성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어떻게 보면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불확실성은 그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현상이나 일의 예측으로부터 나타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측이 곧 지능의 핵심 기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네요. 불확실성의 발생 요인은 결국은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애매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주로 불확실성이 이제 발생을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컴퓨터의 경우는 이런 이제 불확실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추론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학적인 거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의 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료의 불확실성,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기계나 또는 센서 장치의 부정확성으로 인해서 오차가 포함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의 불안전성, 무인 자동차의 경우 이제 주행 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모두 다 입력 처리를 이제 받아서 처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만의 정보를 받아서 판단해야 하므로 이제 정보가 부족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발생하는 이제 불안전성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확실성. 그러니까 지식의 표현이 주로 이제 자연어로 처리될 때 그 인간이 사용하는 모호한 표현들이 존재하게 되죠. 뭐 우리 살면서 이런 모호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 거를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그거를 모호한 표현을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모호한 해석을 판단하고 느껴서 결정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모호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불러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적인 불규칙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요인에 따라서 발생하는 불규칙성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속도로의 운전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돌멩이라든가 축구의 수비수가 자살골을 넣는 행동들, 이런 이제 확률적인 불규칙성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의 유형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불확실성의 표현은 확률로 이제 표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의 처리는 베이지안 정리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불확실성 표현의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불확실한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통계적인 방법을 가지고 확률을 통계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확률을 사용하게 되는데,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하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이제 한 가지가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결정하게 됩니다. 일례로 우리 주사위 같은 경우가 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주사위는 총 6가지의 그 경우의 수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1이 나올 확률은 딱 한 가지가 되는 거죠. 6가지 중에.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는 이제 확률로 보면은 이제 6분의 1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불확실성 표현의 확률에서 만약에 이제 아까처럼 어느 정도 확률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면 또 K라는 섬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불확실성의 개념에 접근을 해서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확률을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확률을 이용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추론해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주사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 다음에 A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사후에 이제 사건 확률에 대한 추론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러한 이제 그 불확실성 처리에서는 베이지안 정리를 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베이지안 정리는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앞선 일이 영향을 미칠 확률을 우리는 이제 베이지안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 확률은 결국은 주어진 사건과 그 다음에 관련성이 있는 사전 확률과 그 다음에 사후 확률 사이의 관계를 그런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추론하는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설계가 이제 있고요. 그걸 우리 이제 코어트 연구, 그 다음에 전향 연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원인 A가 발생한 후에 결과 B가 나타날 확률이 이제 있고요. 그거를 우리는 표현은 A, B 이렇게 이제 표현하더라. 그래서 사전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A의 원인이 B의 결과를 낳는 경우를 우리 이제 사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사후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이제 대조 연구 혹은 이제 후향적 연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는 결과가 나온 후에 원인일 확률을 보는 거를 이제 사후 설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나온 후에 원인일 확률을 찾는, 그래서 사후 확률은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 P, A, B 이렇게. 그래서 B의 결과를 가지고 A의 원인을 찾는 거가 이제 사후 설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이지안 정리의 이제 조건부 확률과 사후 확률을 정리를 좀 하면, 사전 확률은 이렇게 A일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은 이제 이렇게 A, A일 때 이제 B가 일어날 확률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A하고 B하고 이제 교차적인 부분을 포함시켰고요. 사후 세계는 이제 B일 때 A의 확률을 알 수 있는 거죠. 역으로. 그래서 교차적인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알고 있는 확률값을 바탕으로 조건부 확률을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이 분모하고 이제 분자하고 두 가지를 가서 옆에다 곱하면 이렇게 이제 수식 표현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 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요 PB를 놓고 이제 이 값을 대입시키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뒤에 또 약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사례를 좀 보면, 베이지안 정리의 사례를 좀 약간 살펴보면, 사실 이거는 이제 뭐 한 가지 사례긴 하지만 한 여성이 이제 그 유방 조영술을 통해서 이제 유방 암 검사를 이제 받았는데, 검사 결과 양성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성이 이제 유방암에 걸렸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의 자료 조사 결과 유방암에 걸릴 때 주로 이제 유방 조영술을 통해서 양성이 나올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방암이 아니더라도 조영술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 명확하지 않다는 소리죠.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40, 50대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또 0.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병원에서 나온 조사 결과를 가지고 추론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사전 확률이라고 우리가 보고요, PA. 그 다음에 유방암이 아닌 확률은 A 프라임. 검사 결과 양성일 확률 PB. 그 다음에 유방암일 때 검사 결과 양성일 확률,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거는 유방암일 때 검사 결과의 양성일 확률이니까.
그래서 A, B. 유방암이 아닐 때 검사 결과 양성인 확률. 아까 유방암이 아닐 때는 A'이라 했죠. 검사 결과 양성일 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앞전에 우리가 여기서 봤던 요 수식이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A가 아닌 확률을 말하는 거였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따진 거예요. PA는 0.0068, 그 다음에 프라임은 1을 기점으로 해서 뒤에 이제 요 아닌 거를 빼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유방암이 아닌 확률이 이제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BA니까 유방암일 때 검사 결과 양성일 확률이 90%니까 0.9. 그 다음에 100을 곱해야죠 항상. 그 다음에 유방암이 아닐 확률에 이제 B, 그죠? 이거죠. B. 유방암이 아닐 때 검사 결과 양성일 확률이 0.07%.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랬을 때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계산해서 넣었더니 요 계산식은 앞전에 우리가 요 두 번째 요게 되겠죠. 넣었더니 계산해서 쓰겠더니 0.0766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검사 결과 양성일 때 유방암에 걸릴 확률, 사후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PA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넣었더니 위에 계산한 값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넣어서 계산했더니 0.093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00으로 나누면 9.39%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검사 결과 양성일 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후 세계를 가지고 사후 확률을 통해서 우리가 베이지안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확실성 베이지안 정리를 정리하면 조건에 따른 확률값의 트리 구조로 추상화를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유방암일 때, 정상일 때. 그래서 앞에 부분 내용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확실성의 처리 중에 이제 베이지안 정리 중에 이제 다른 예인데요. 이메일 시스템에서 스팸 메일을 거르는 스팸 필터를 구현하는 데 사용을 한답니다. 내가 받은 100개의 메일 중에 이제 우리가 80%가 이제 스팸 메일이었다고 한다면, 메일에 포함된 단어들을 분석을 해서 보니 95%의 스팸 메일에서 이제 공짜라는 단어가 있었을 때, 정상적인 메일의 2%에서도 공짜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짜라는 단어가 대체적으로 다 스팸 메일이지만 또 일부에서는 공짜라는 단어가 스팸 메일이 아닌 정상적인 메일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새로 받은 메일에 공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경우 이 메일이 스팸 메일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팸 메일을 걸러내는데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제 수치적으로 넣어서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해서 쭉 했더니 99.5% 정도 공짜라는 게 이제 스팸 메일이라고 하는 확률을 계산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 참고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확실한 논리의 이제 해결 방법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아니고요. 이제 불확실성 논리의 해결 방법 중에
이제 부재 추론 방식이 있고요. 이거는 기본값을 사용해 이제 추론을 하고 기존에 믿고 있던 것 중에 대부분이 참일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명제로 표현할 수 있는데, A라는 전제 조건이 증명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로부터 B라는 일관성 있게 가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B라고 결론을 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제 미국인이 그러니까 스미스라는 사람이 미국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미국인은 스미스는 실용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을 실용주의자로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스미스가 실용주의자인 이제 지식으로 입력되지 않아도 이제 그 부재 추론을 통해서 스미스를 실용주의자로 판단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재 추론 방식이고요. 이런 이제 부재 추론은 그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지만 다음과 같이 이제 규칙이 상충하는 경우에 해결 방안이 또 필요해요. 예를 들면 미국인이 실용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국인이 이론주의자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제임스가 미국에서도 태어나고 만약에 영국 쪽을 취득했다면 이 사람은 실용주의자일까요? 이론주의자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추론을 정리를 해놨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의 공통된 점이 만약에 내포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용주의자인지 이론주의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성향을 동시에 갖기 어려우므로 이 두 결과가 상충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두 규칙 중에 하나만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최근에 사용된 규칙이나 가장 많이 사용된 규칙 또는 가장 처음 적용된 규칙을 사용해서 이제 두 규칙 중에 하나만 적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추정 방식인데요. 추정법은 인과적 형태로 주어진 지식에 근거해서 이제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 이제 일관성이 있다면 그 원인을 단정 지을 수 있다고 보는 거라고 합니다. 추정법이.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B로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B로부터 A에서 이제 B의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면 B로부터 A를 다시 추정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라고 있으면 이제 A를 이제 결론을 짓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수기는 엄마다. 근데 엄마는 수기다. 역으로 수기는 엄마다. 엄마는 수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새는 날개가 있다. 날개가 있으면 다 새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그죠? 새는 날개가 있다. 날개가 있는 애는 새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추정법인데요. 그러면 이 추정법은 이제 뭐 감기하고 관련된 증상을 통해서 감기를 추정하는 거하고 또 비슷합니다. 감기가 병이고요. 콧물이 나면 병인데 콧물이 나면 감기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콧물이 난다는 게 사실이고요. 추정은 감기에 걸렸다는 게 추정인 거죠. 그래서 추정법은 그 사실은 이제 완벽하게 옳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기는 엄마다, 엄마는 수기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서 내 친구 중에 수기가 있다라고 하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 수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꼭 이게 정의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새가 날개가 있다? 날개가 있으면 새다? 잠자리도 날개가 있죠? 날다람쥐도 날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새예요? 새는 아니죠. 이런 이제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정법은 주어진 사실로부터 원인을 찾는데 매우 유용하며 추정한 결론이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갖는지에 대한 사항에
사항이 함께 고려된다면 유용성이 이제 하고요. 그 외에도 약간 이제 옳지 않은 그런 판단도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호성인데요. 모호성은 이제 우리가 퍼지의 이제 퍼지라고 얘기합니다. 모호성, 한국말로는 모호성, 이제 영어는 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퍼지 이론은 자대에 의해서 1965년도에 퍼지 집합에 관한 이론이 처음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퍼지 명제나 규칙을 다루기 위한 퍼지 논리로 발전을 했고요. 퍼지는 이제 애매모호함, 뭐 이런 모호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컴퓨터는 사실은 1과 0 딱 명확하게 딱 끊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언어적인 애매모호성이 퍼지 이론을 탄생을 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예쁜, 큰, 그다음에 뭐 뜨거운, 달큰한, 검붉은 뭐 이런 애매모호한 그걸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하는 거죠. 그래서 퍼지 이론은 기존 집합 1과 0이라고 하는 이 그 두 가지 표현 내에서 사용했던 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값 또 0과 1의 사이에 있는 실수값도 포함을 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0.1, 0.2, 0.3 이런 것도. 그러니까 1과 0, 원래는 디지털은 0과 1만 판단하는데 중간에 이제 값도 단계를 나눠서 표현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퍼지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애매모호한 부분까지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온도가 높다만 존재했는데 조금 높다, 조금 낮다, 높다 이렇게 중간의 값도 표현하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근사값으로서 적당히 결과를 보여주는 이제 컴퓨팅 처리 방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사물을 판단하는 경우에 어림수는 7가지 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정, 중립, 긍정인데 보통 사람들은 주로 이제 5개에서 7개의 어림 변수로 표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1, 2, 3, 4, 5가지. 우선은 오늘은 그냥 쭉 연결해서 갈게요. 그래서 이제 강한 긍정, 그 다음에 긍정, 그 다음 중립, 부정, 강한 부정 이렇게. 그 다음에 7가지로 표현하면 이제 강력한 이제 긍정, 그러니까 어그리, 그 다음에 어그리, 그 다음에 모어레스 어그리, 그 다음에 undecided, 그 다음에 이제 모어레스 디스어그리, 그 다음에 디스어그리, strongly disagree, 이렇게 7가지 경우로도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5가지나 7가지 경우로.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어림수는 한 이 정도까지 쓴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7가지도 거의 안 쓰죠. 뭐 한 5가지 정도면은 아마 표현이 다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래의 양에 따라서 세탁기를 퍼지로 이제 제어한다면 퍼지 집합의 X와 Y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X는 매우 양으로 따지면 매우 적은 양, 적은, 보통, 많은, 매우 많은 빨래의 양이 다 교집합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Y, 느린 상태를 표현했어요. 매우 느린, 느리고 빠르게, 매우 빠르게 세탁을 해야 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교집합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퍼지 규정을 정하면 이렇게 5가지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 빨래 양이 매우 적으면 회전 속도를 매우 느리게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이 적으면 회전 속도를 느리게, 양이 보통이면 회전 속도를 중간 정도 돌리고, 빨래 양이 많으면 회전 속도를 빠르게 돌리고, 빨래 양이 매우 많으면 회전 속도를 매우 빠르게 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2가지 측면으로 기하 삼각 형태로 해서 2개가 겹치는 부분을 보자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빠르게 부분에 이 부분을 쭉 펼쳐서 봤더니 겹치는 부분 봤어요. 많은 양. 그럼 만약 빨래가 많으면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해라. 나오네요. 그죠?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 이제 패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 4를 우리가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쭉 나눠서 겹치는 부분을 봤더니 매우 적으면 매우 느리게, 적으면 느리게, 보통이면 보통으로, 많으면 빠르게, 매우 많으면 매우 빠르게, 이렇게 쭉 5단계의 규칙이 패치가 형성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던 이 이제 퍼지 규칙이 정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빨래를 규칙적으로 퍼지의 그런 규칙에 기반해서 빨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탁기 자체도 사실은 인공지능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요즘 세탁기는 워낙 그 자동으로 많이 돼요. 빨래 양에 따라서도 뭐 다 정하더라고요, 스스로. 퍼지이론 사례들인데요. 사례들은 뭐 전철, 전기밥솥, 에어컨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분야에서 쓰고 있고요. 뭐 청소기, 세탁기, 가로등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퍼지 이론들이 거의 안 쓰이는 데가 없고요. 이걸 쓰지 않으면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가 없겠죠. 뭐 이건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딩 체험은 몬티올 문제인데요. 베이직 정리를 이용해서 유명한 쇼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이에요.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좀 쉬다가 우리 이제 그 앞전에 1장에서부터 한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